네, 총선 참패 후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로 방향을 틀었던 미래통합당이 당내 반발로 다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은 다음 주 화요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향후 김종인호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고 28일 전국위원회만 남은 상태인데 전국위에서 비대위 안을 의결하면 통합당은 김종인 체제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임기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무기한이 아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둘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비대위 체제 언제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한을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한을 못 박으면은 힘이 없는 거죠. 역대 보수에서 8번 비대위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네, 박근혜 비대위 체제 말고 7번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뭐 50일, 70일 이렇게 단명으로 끝났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다고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할지 안 할지도 좀 불확실한데 출범한다고 해도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강력한 대권 주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네. 또는 두 번째로는 당 내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력한 공천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8월까지다라고 임기까지 시한까지 못 박으면 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태껏 보수에서는 8번 비대위를 했는데 다들 패전 투수, 패전 처리용으로만 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습관화돼 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면 비대위원장을 불러다가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기다 보니까는 지금 보수가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재창당 수준의 파괴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임기를 제한을 두면은 그 역할을 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임기를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예. 어떤 임기의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크게 임기를 보면 한 4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현재 당원 당규상에 나타나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 연말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년 4월에 뭐 당장 이제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했듯이 아마 상당 부분 이번에 그 총선 과정 중에서 뭐 고소고발된 분들에 예. 대해서 선거법 위반 부분이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되면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까지 또 마지막으로는 내년 한 8월이나 10월 정도에 있을 대통령 후보 선출 때까지 네. 총 이렇게 한 뭐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비대위 왜 하는 거냐는 문제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지금 국민들을 바라보는 거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수의 전면적인 대변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면적인 대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겠느냐? 그거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인사라도 모셔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외부의 인사가 오시려면 그동안에 비대위가 몇 번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지금 8번 중에 박근혜 비대위 제외하고 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기간뿐만이 아니고 기간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카리스마 부족이에요. 카리스마 부족. 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노선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질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결국은 실패를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상당 부분 장점이 있을 거다. 카리스마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범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늦어도 올 연말 아니면은 그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전 이 정도를 가야지 무엇인가 좀 확고하게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변인께서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사실 김종인 비대위 카드가 가장 좀 강력하다라고 예측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당내 일부에서 이제 계속 반발이 좀 있습니다.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아직 복당 전입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지난 이 뇌물 사건까지 꺼내면서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라고도 좀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두 가지를 분리를 할게요. 당내 이제 구성을 보면은요. 일단 재선 그룹이 김종인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삼선 그룹이 조금 이제 비토를 하고 있는데 삼선 그룹 중에서도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삼선 그룹이 이제 비토하는 거는 그분들이 내 역할이 내가 삼선이니까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뭐 노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홍준표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홍준표 당선자는 지난 대선하고 또 지방선 당대표로 있으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분이 또 요번에는 또 당의 그 권유에 의해서 험지 출마를 그렇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을 해서 결국은 본인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탈당한 인사고 지금은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바깥에 계신 분이 이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예.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김종인 상임위원장이 아마 다음번 보수의 대선 후보는 830 세대 중에서 특히 경제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좋겠다라는 거기에 예. 자기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과거에 이제 대선에 나왔던 분들은 좀 시효가 지났다 거기에 이제 좀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홍준표 대표는 반발할지 모르고 전 대표는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동의할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반발은 그냥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다만 이제 당내 삼선 그룹이 반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에서 삼선 그룹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언급하셨지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통합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시효가 끝났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말? 지금 이제 상당히 예. 이 홍준표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프겠죠. 왜냐하면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선되자마자 계속해서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게 되면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넘기 힘든 산이 되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면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전권형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볼 때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뭐 국회의원 선수 하나 더 쌓는 게 의미가 없다. 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에 대통령은 뭐 70년대 세대 예. 그리고 예. 경제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동안의 비자금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예.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말고 물러나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상당히 좀 심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대권 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완전히 보수가 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했는데 이런 대참패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수를 다시 혁신해서 보수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해야만이 보수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또 그게 당연한 건데 본인의 대권 타령을 하면 이게 과연 국민들 특히 보수의 지지자들이 이 부분을 용납하겠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하면은 본인은 부인하지만 막말의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또 얼마 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권형 임기를 무제한으로 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또 김종인 당신은 정계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렇게 태도를 표변했거든요. 그래서 좀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로 본인이 앞으로 대통령 할 생각이 있다면은 말을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것과 동시에 말에 좀 덕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 전원까지의 과정, 앞서 저희가 이 보도로도 보내드렸고 또 언급도 해주셨지만
당장 일부 삼선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회동해서 전국위 개최를 보류하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의결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통합당은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그 전국이 무산이라는 그런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2016년 5월 17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새누리당 시절이죠. 예.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선거 패배하고 나서 그 대안으로 이제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하다가 이제 친박들이 그냥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전국위가 무산된 그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박이 물론 그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친박 책임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의 주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만약 그런 식으로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삼선 의원들도 그 진정성은 다 국민들이 이해한다니까요. 왜 당 내부에서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는데 꼭 비단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 가지고 보수 새롭게 탄탄하게 다시 한번 만든다는 예.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국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산시키면 오히려 삼선 그룹에 대해서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순탄하게 좀 과정이 지나가서 비대위가 전환이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는 사실 관리형 비대위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큰 혁신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재창당 수준의 완전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당명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수는 사실상 제가 볼 때 괴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과연 통합당을 향해서 보수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웃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당이라기보다는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득권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는 만약에 당명을 바꾼다면 그 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노선, 이념 이런 걸 좀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치와 노선과 이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할 정책이 나와야 되고 이제 김종인 만약에 비대위원장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제민주화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색채의 정책들을 제가 볼 때 내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정책이 마련된다면은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물이 필요한데 예. 새로운 인물 그리고 젊고 혁신적인 인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한다면은 뭐 유이동이라든지 하태경이라든지 또는 뭐 30, 40대 젊은 사람들을 비대위원으로 놓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 그런 방향은 맞고요. 다만 아까 이제 우리 부대변님께서는 통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과될지는 저는 상당히 지금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당 밖에 있지만은 대권 주자라는 홍준표 전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당선자 중에서 최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태 그리고 최고위원이죠. 이 사람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인 유승민계의 조혜진 의원도 식민 통치를 자청하는 거냐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선그룹에서는 지금 28일 날 상임 전국이 열는데 그 전날 열어가지고 이걸 보류를 요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마찰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력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정권 비대위원장으로서 힘있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게 당내 반대 세력, 반발 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은 이번에 통합당에서 40명의 초선 당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초선 당선자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일사불란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지지할 건지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상임 전국위에 지금 반영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비대위원장의 선출이 돼야만이 힘을 갖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과가 된다면 큰 폭의 쇄신과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 통과가 순조로울지는 물음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으로 이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5월 13일에 이제 지급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되니까 정치권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압박은 압박인데요. 예. 저는 이제 압박이라기보다는 이제 국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굳이 뭐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박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그 선거 기간 중간에 미래통합당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 국민에 50만 원씩 다 주자 예. 해가지고 일괄 지원하는 걸로 이미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선거가 끝나서 그분이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한 얘기는 곧 그 당의 핵심적인 그 공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상황이 선거가 졌다 그래가지고 뭐 그걸 바꾼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맞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야당에게 먼저 그 얘기를 공을 넘기지 말고 어차피 그 당정청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예결에다 넘겨다오. 그럼 그걸 심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꼭 뭐 야당하고 국회를 압박한다기보다는 먼저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결에 넘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의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큰 별 무리 없이 통과는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저는 좀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게 강력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협조를 넘어선 거죠. 왜냐하면은 아직 이게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안 했어요. 국회 통과를 안 했는데도 지금 270만 명에 달하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연금 대상자들에게는 현금 지급을 하겠다고 청와대가 공표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나머지 1,900만 정도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를 안 했는데도 청와대가 사실상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 왜 이렇게까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그 얘기는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역도 시급하고 또 치료도 시급한데 지금 현재는 현실적인 생존은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당장 현금 지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재난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이름도 그런데 긴급 재난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은 지나면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통합당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내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상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이번 21대 총선에 담긴 민의를 한시바삐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긴급 재난금 지원 문제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는 뭐 워낙 좀 시간이 좀 뭐 말씀하신 골든 타임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긴급 이 명령권 발동도 좀 시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긴급명령권은 이제 헌법 제 76조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83년도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93년군요. 예. 김영 정부 시절에 뭡니까 저기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할 때 예. 처음으로 발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여야 국회 논의 과정이 지난해지면은 타이밍을 놓치니까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집행하겠다는 네. 그런 의미고 사실은 이 부분은 또 미래통합당에서 과거에 선거 기간 중간에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서 하라고 또 이미 제안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타이밍을 중요시 여긴다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가 소집이 어려울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소집 중일 때는 이걸 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 임시국회가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다는 얘기는 국회가 그 전까지 통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기 전에 국회가 하루빨리 이 추경안 예산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돌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